곳이 남부지방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의 입장에서는 남부지방법원은 확실하게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지방법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그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칼럼을 보면 그 신문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칼럼, 강석천 고문이 쓴 칼럼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주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윤 대통령 비상, 이거 독이죠. 우리가 옛날에 임금님의 사양 내릴 때 그것이 비상입니다. 윤 대통령 비상 삼키는 마음으로 이준석을 품어야 라고 하는 칼럼의 일부분만, 핵심 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현 상황이 최대 정치적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당연은 나설 자격, 나설 능력, 나설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 이준석 대표 가슴에 든 멍 가운데는 대통령만이 품어줄 수 있는 멍도 있다. 독한 마음 없이는 현재의 사태를 풀 수 없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단 하나의 욕심 말고는 모두 버리지 않고서는 이 대표를 품기 어렵다. 독중의 동이 비상이다. 비상을 삼키는 마음으로 이 대표를 품어야 한다. 대통령과 당과 이 대표가 함께 사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대통령이 달라질 듯 하다며 희망을 거는 사람이 하나둘 늘고 있던 판이었다. 나라와 국제 정세 어느 하나 위태롭지 않은 것이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민주당을 거느리고 돌아온다. 이제는 이재명이 민주당을 거느리고 돌아온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전은 끝나지 않은 나라가 되어갈 조짐이다. 예정과 잔정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 독한 마음을 스스로 바꾸고 비서실 내각 당을 크게 바꿔 대비를 해야 한다. 이 강석천 씨 주장은 뭐냐면 이준석을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미안하다 이준석. 네가 대표로서 다시 일해달라 이겁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인가 하면 이준석은 자유우파 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준석이 발표한 국회에서 그 성명을 보면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준석 씨는 오히려 저쪽 북한 사람이 하는 주장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강석천 씨가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이 민주당을 이끌고 들어온다고 그랬는데요. 이재명을 살려준 게 이준석입니다. 부천이죠? 그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은 당선됐어요. 그 당선된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냐면 이준석이가 거기에 거물급을 맞붙이지 않은 겁니다. 그때 거기 윤희숙이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못 나오게 하고 이름 없는 사람을 붙였어요. 이준석이는 계산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재명이가 크게 되면 자기는 이재명으로부터 내가 당신 옛날에 봐줬다 라고 하는 총구설을 내밀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견해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준석을 만든 사람도 조선일보고 조선일보가 나라를 망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준석을 다시 당으로 데리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뭐 특별하게 오늘 색깔을 완전히 드러내는 견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된 그 사설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경제신문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인데요. 주요 부분만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은 대선 전부터 으르덩거리더니 집권 이후에도 총선 공천권 등 제밥의 누님으로 난파선 위에서 서로 키를 잡기 위한 이전 투구에 매몰됐다. 그러다 보니 정권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고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할 집권당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국민의힘이 고질적인 웰빙 병폐도 짚지 않을 수 없다. 악의 다툼이 이어졌지만 이쪽 저쪽 편에서 서서 싸움에 가담할 뿐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의원은 없었다. 그 많은 중진 의원은 다 어디 갔나? 대신 차기 유력 당권 주자 앞으로 줄 서기는 바쁘다. 당은 금리에 떠날아가는데 절박하면 찾기 힘들고 모두 본인 기득권만 챙기려는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다. 무사 안일함이 깊게 박혀 있어 부분 수술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참에 이준석계, 윤핵관계 모두 물러나라. 계파에 매몰리지 않은 참신한 인물로 당 지도부를 확 바꿔서 뼈를 깎는 쇄신, 혁신에 나서야 한다. 진짜 난파당해 산산조각이 나야 정신이 들 것인가? 오늘 한국경제신문은 아주 잘된 사설을 실었습니다. 가장 못된 견해가 조선일보의 견해입니다. 조선일보는 가장 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된 똑바로 된 견해가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입니다. 윤핵관이건 이핵관이건 다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다음번 공천에서 공천권을 내가 틀어줄 건가의 공천권 싸움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공천권을 뺏어 이제 야 웃기지 마. 공천권 나한테 있어. 이준석이 너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성동이 너한테 있는 것도 아니야. 그 공천권은 나한테 있어. 나는 국민이야. 나는 국민에게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상향식 공천을 해. 이준석이 너도 공천 받고 싶지? 그러면 네 지역구에서 살아남아. 밑에서부터 이준석이 지역구 너 상계동이지? 상계동에 출마할 사람 다 나와. 거기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공천받는 사람이야. 이준석 너도 싸울 거 없고 권성동이 너도 싸울 거 없고 주호영이 너도 싸울 거 없어. 공천권 싸우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어라고 당을 틀어주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못했어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렇게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자, 그 동아일보 출신 권순할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제가 아까 남부지방법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순할 씨의 그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판사 및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은 좌익 또는 김대중 열성 추종자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집단 중 하나다. 내가 신문사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이번은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에 들어가는 법원에 이렇게 신문이 많이 배달이 되겠죠. 조간신문 분포를 보면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비율이 전반적인 신문시장 판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 판사들이 많다 보니 문재인 정권 초반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쏟아졌던 그 무리한 구속영장들이 법원에서 자동 판매기처럼 줄줄이 발부됐고, 재판 과정에서도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비좌파 정권 고위 인사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남발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문 정권이 끝나고 상대적으로 비좌파 정권이 들어서자 탈원전 관련 사업과 관련해 겨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마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각종 불법에 대한 수사에서도 문 정권 때와 달리 구속영장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법원에서 기각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날 것이다. 오늘 노골적으로 이준석의 편을 들면서 집권 여당을 혼란에 빠뜨린 서울 남부지방법원 좌익 성향 부장판사의 황당한 가처분 신청 판결처럼 말이다. 라는 권순할 동아일보 출신 언론인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권수환 씨는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판사 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장 많이 발부한 판사가 있습니다. 한 3만 건, 압수영장을 한 3만 건을 딱 발부한 판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세계에서 기록일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17년 초인가 저한테 등기우편이 하나 왔어요. 귀하의 예금 계좌를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귀하의 예금 계좌를 영장 법원으로부터 귀하의 예금 계좌를 열람하라는 영장이 있어서 우리가 당신을 수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찰서에서 왔던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세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 계좌를 추적을 해.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열람 영장, 압수수색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태극기 집회에 제가 성금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많았잖아요. 그 성금 보낸 사람 3만 몇천 명인가를 이 사람이 누군가 확인해라라고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어요. 3만 명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집회, 우파 집회에 후원하고 이런 거 겁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오를 사람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최근에 인천 연수구을 민경호국 지역구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죠. 근데 왜 그렇게 내렸을까? 대법원의 조재현, 그 다음에 천대엽, 민유숙 이런 대법관들이 딱 지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취임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를 본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 선거법, 그러니까 당선 무효와 이 선거 무효 소송의 판결은 180 내에 판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2년이 넘겨도 깔아뭉개고 있는 우리 판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 그 4.15 총선 부정수사를 선고할까? 윤석열이? 를 지켜본 겁니다. 누가 지켜봤느냐? 이 사람이 지켜봤어요. 윤석열을 유심히 관찰한 겁니다. 가장 큰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범죄, 단군 이래 최대의 절도 사건은 4.15 부정선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김명수 대법원이 깔아뭉개고 있었어요. 눈치를 본 거예요. 윤석열이가 4.15 부정선거를 할까 말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안 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민경욱 건도 무죄.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손을 들어주자라고 한 겁니다. 어제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안 거예요. 사법부에서는 안 거예요. 무엇을 알았느냐? 눈치챘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이 사람은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불의와 그 다음에 중요한 범죄를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특히 이 대법원을 비롯한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위해가 될 사람이 그러니까 위험이 될 사람이 전혀 아니야, 이 사람은.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손에 갖고 놀아도 돼.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은 김명수 손바닥 위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웃기지 마.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너 손바닥 안에 있어. 나는 이미 내 이게 김명수, 나하고 친한, 나하고 정책 성향이 같은, 그리고 문재인과 정책 성향 같은 사람을 다 사법부에 포진해 놨어. 윤석열, 당신 웃기지 마. 저 춤 잘 추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100일 동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초기 때 말씀드렸어요. 저 174석이 가짜라는 것을 수사에 들어가고 왜 대법원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지 않느냐고 압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민생을 챙긴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아무것도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김명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저 사람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못 돼. 저 사람은 큰 범죄를 수사할 의지가 없어. 겁쟁이야. 무능해. 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명수의 손바닥, 즉 문재인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윤석열이 아무것도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재명은 확정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들어옵니다. 이제 야당 대표로. 그럼 어떡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은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기의 이제 반 이재명교도 있거든요. 그 당 안에도 반 이재명교까지 다 아우르는 자기 쪽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윤석열의 탄핵입니다. 탄핵 소추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3분의 2인데 3분의 2는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지금 구조에서. 윤석열을 당장 탄핵시킬 사람이 이재명인 겁니다. 야, 내가 윤석열 탄핵시킬게. 다 내 못으로 모여. 그러면 모일 사람들 많아요. 아마 거기에 국힘당 의원 몇 명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국힘당 거기 사람들은 항상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 일을 안 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범죄자를 잡지 않으면 그 범죄자가 검사를 잡아먹어요. 지금 그 꼴입니다.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분이 일 열심히 할 것 같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춤추고 있어요. 누구 손바닥에서? 김명수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손바닥 위에서 춤추고 있어요. 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퍼컷하면 이 사람 대통령 뽑아주면 일을 열심히 할 거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 손바닥 위에 지금 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신의 한수, 여러분 신의 한수 아시죠? 신의 한수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신의 한수 화면입니다. 제목은 국민의힘 이준석과 완전 결별, 윤석열 좌파 판사 척결에 나섰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의 한수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신희식 씨를 그동안 상당히 많이 칭찬해 왔습니다. 독립 언론인의 장래를 개척한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신의식 씨를 비롯한 많은 우파의 언론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나라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만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면 여러분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윤석열을 뽑아줘야 됩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쫙 정리할 겁니다. 계속 그랬어요. 대선 때부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100일이 넘는 동안 계속 얘기만 한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윤석열이가 다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윤석열이 보세요. 이제 어제 딱 이준석 판결 인용되고 나서도 딱 첫 번에 나온 게 이겁니다. 이제 윤석열이가 열받았어. 그러니까 좌파 판사 척결할 거야. 희망 고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희망 고문을 해야 하고 희망 고문을 당해야 하나요? 이분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분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페이스북에 강석두 교수가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강석두 교수의 또 특기는 뭐냐면 아주 훌륭한 글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퍼서 날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두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글을 제가 다시 인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자웅 씨입니까? 구자웅 씨 글을 강석두 교수가 인용했어요. 좀 크게 보여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이명박 정부 사람을 200명 구속시키고 4명을 자살시킨 악랄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왜 문재인 정부는 난도질을 못하는 걸까? 두 번째, 밀턴 프리드먼을 존경한다는 양반이 왜 내놓는 정책마다 다 문재인 비스무리할까? 왜 자유는 외치는 걸까? 자유는 구실이었는가? 또 세 번째, 보수 기질이 많고 곤조가 있어 보이는 양반이 왜 김건희 주변은 청소를 못하는 걸까? 김건희한테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건가? 왜 아직도 김건희 주변 정리를 못하는 걸까?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대통령 노릇을 하는 걸까?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나 궁금하다.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석두 교수께서 이것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윤핵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일을 하느냐? 윤핵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윤핵관입니다. 오죽 덜 떨어졌으면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질질 짜고 다닌 사람들이 장제원 그리고 권성동입니다. 장제원, 권성동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측견해서 데리고 일을 해요. 그러니 나라가 잘 될 일이 있겠어요? 그제죠.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어요. 그 연찬회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시고 오미자를 먹었어요. 우리가 을지훈련 연습 기간이니까, 훈련 기간이니까 술 마시지 마시고 오미자를 먹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가고 난 뒤에 권성동이가 여자 기자들만 모았는지 여자 기자들이 권성동을 찾아가서 술 사달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자 기자들을 잔뜩 데리고 가서 술을 마셨어요. 그거를 YTN 영상을 좀 인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YTN 영상을 인용합니다.
예, 여러분 보셨죠? 이 사람이 권성동입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냐고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안 해.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까 봤던 그런 사람들이야. 여자 기자들만 뭐 하는지, 여자 기자들이 밥수로 사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윤핵관입니다, 여러분. 오죽 8푼이 같으면, 오죽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질질 짜느냐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제가 김경제 방송에서 특별 기획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 특별 기획 제목이 한번 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이남용 교수님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혁신 전략이라는 특별기획을 18부까지 진행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다른 견해를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매우 의미 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삼성전자와 함께 펩리스 챌린지 대회를 열었다. 펩리스 챌린지 대회를 열었다. 깜짝 놀랐다. 총 5개의 기업을 선발하는데 2주 만에 국내 펠리스 21곳이 몰려 경쟁률 4대 1을 넘었다. 5개 팀은 애플 핵심 반도체 개발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창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불모지로 여겼던 펩리스 분야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펩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펩리스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펩리스요. 펩리스란 제조 설비를 뜻하는 영어 단어 fabrication과 업다는 뜻의 리스를 합성한 단어로 생산 설비를 따로 갖추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처럼 설계에서 생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종합 반도체 회사, 그리고 설계 전문 회사, 설계를 받아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회사로 나뉜다. 자, 종합 반도체 회사, 그리고 설계 전문 회사, 그리고 설계를 받아 위탁 선물하는 파운드리 회사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뭐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만을 만들어요. 자, 그럼 시장 규모는 어떤 게 더 큰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D램, 랜드 플래시 등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인 한국은 창의적인 설계 기술이 핵심인 펩리스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이 1%에 불과하다.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불린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만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반도체 강국은 메모리 반도체 1등이에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5조 원입니다, 여러분.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5조 원이에요. 그런데 펩리스 등 이 설계죠. 시스템 반도체는 536조 원이에요. 어떤 시장이 크죠? 이 설계 시장이 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등 하는 거 맞아요. 이쪽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 하는 거 맞아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거리는 어디 있다? 여기 있는 겁니다. 밑에. 큰 데로 가야죠.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자, 아까 설계 시장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팹리스, 패브리케이션 리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회사의 국가별 점유, 이게 시장이 더 훨씬 크다고 약간 두 배가량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68%, 대만이 21%, 중국이 9%, 한국과 일본은 1%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뻗어나가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어디로 뻗어나가야 되나요? 이 팹리 시장으로, 설계 시장으로 나가야 돼요. 왜? 이 시장이 크고 우리는 이 시장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이니까 이 시장을 키워야 돼요. 팹리스 시장은. 그래서 제가 이남현 교수님과 함께 진행한 특별기획, 이남 교수님의 주장을 무엇인가 하면 팹리스 시장을 키우자. 팹리스 시장이 크고 우리가 먹을 거리가 많다. 그리고 팹리스 시장은 고용 창출이 많이 된다. 팹리스 시장을 키우자. 이거 투자하자. 적극 투자하자. 라는 방송을 18회에 걸쳐서 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고, 근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난하느냐면, 이거 우리가 안 돼. 이거 안 돼. 우리는 이거 포기해. 우리는 설계 못해. 포기해. 라고 이상로 너 잘 모르는데 이거 어려워. 설계 어려워. 너 잘 몰라. 그냥 우리는 메모리나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설계해 준 거, 미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 설계해 준 거 설계도만 받아다가 하청 받아서 만들어 줘야 돼. 우리는 중공업만 해야 돼. 이상은 넌 잘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분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이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앞에 미래가 없어요. 반도체 시장에 미래가 없어요. 제가 참 너무나 답답해서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 관료 중에도 옛날 관련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현재 정부 관료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 이거 골치 아파요. 우리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포기합시다. 아, 우리는 안 돼라. 라고 공공의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우리나라 정부 관료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관료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검사 출신이니까 모르는 건 당연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지금 반도체 1등 하는 거는 중공업입니다. 중공업 반도체는 박정희 대통령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투자해야 될 부분은 설계입니다. 반도체 설계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아마 댓글을 안 보고 있는데, 야, 이상로 너 참 모르는 얘기 그만해라. 우리 이거 안 된대. 우리는 설계 못해. 너 이상로 너 좀 잘난 체 하지 마. 이거 안 돼. 한국 사람은 머리가 안 돼. 자, 미국 다음에 대만과 중국이 팹리스 시장을 끼어드는데, 앞으로 여러분 미국보다 대만과 중국이 이 설계 시장, 반도체 설계 시장을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만과 중국은 이 설계, 반도체 설계를 5,000년 전부터 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반도체 설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한자로 호구, 이게 수프림자입니다. 한자는 이렇게 만들어요. 아,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할까? 아,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엄마예요. 여자가 자식을 품고 있으면 그거 좋겠지. 이게 호자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가 두면 수풀이야. 이게 수풀림이야. 이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게
반도체 설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도체 칩 안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넣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게 5천 년 동안 중국 사람이 해온 일이 이겁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는 정식 한자는 아닙니다만, 우스갯소리로 만든 한자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 글자가? 뻔할 뻔자예요. 이게 반도체 설계의 핵심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수플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숲 속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입니다. 이게 반도체 설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살았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물론 똑똑한 사람들 많은지 제가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 많은지 제가 알고 있어요. 야, 상노야, 그거 안 돼. 이상노, 너 참 모르는 얘기 한다. 이거 하면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대만과 중국처럼 한자 문화권에 살았어요. 5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 일만 했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이 반도체 설계 시장을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야, 상노야, 너 잘난 체 하지 마. 한국은 안 돼. 그냥 우리는 중공업이나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중공업 반도체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잘 굴러가요. 규제만 없애면 돼요. 대학교 설립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규제만 없으면 중공업은 잘 굴러가게 돼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금 조달하고 다 해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 무엇을 살려야 하느냐? 반도체 설계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했냐? 국가가 막 1년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한 해에 사용하는 예산이 한 20조에서 30조 가까이 됩니다. 20몇 조 될 거, 20몇 조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20조밖에 안 돼요. 여가부 하나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여가부에서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 20조가 넘는다니까요. 그거 다 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받지 않아도 문제 일으킨 일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여러분, 지금 아마 제가 두려워서 댓글을 안 봐요. 야, 이상은 너 잘난 체 하지 마. 우린 이거 설계 못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니요. 대만 사람도 중국 사람도 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한자 문화권에 살았다니까요. 중국은 대만은 일찍부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삼성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쪽에 미래가 있지 않고 설계 시장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이 설계 시장에서. 시진핑의 중국이 이 반도체 설계를 하면 삼성전자가 그것을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게 파운드리는 뭐냐면 이 설계를 해주는 데가 파운드리예요. 만들어주는 데가. 우리가 설계를 하면 보복을 당한다. 인텔이나 이런 데서 파운드리 물감을 안 준다. 물량을. 그건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설계예요. 우리는 언제나 공장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이걸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운드리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파운드리 안 줘요, 삼성전자에. 이 설계를 해서 삼성전자에 하청을 안 줘요, 파운드리. 찍어달라고. 왜? 삼성이 다 엄청난 회사니까 다 카피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안 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계에 손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제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했어요.
국민의힘의 연천의 구호가 뭐냐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자, 강당에는 이날 연천의 구호인 통합, 민생, 미래 대도약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슬로건이에요. 즉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이 이거다. 통합이다. 민생이다. 미래 대도약이다. 이게 국민의힘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확 와닿아요? 맞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야 돼. 통합, 민생, 미래 대도약. 여러분 확 와닿습니까? 저는 와닿지 않아요. 이상로가 와닿지 않으니까 많은 국민이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저는 광고 카피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장품 브랜드 꽃을 든 남자 알죠? 그거 제 작품이에요. MBC의 영화 제목이 꽃을 든 남자였습니다. 그걸 제가 화장품 회사에 가서 팔았어요. 이거 브랜드로 쓰십시오. 꽃을 든 남자. 저 브랜드 많이 만들었어요. 전 광고 카피 만드는데 남에게 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통합, 민생, 미래 대도약 이게 확 와닿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다입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통합합시다. 민생입니다. 미래 대도약 확 와닿아요?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헤매는 겁니다, 지금.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걸 바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번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나라로 베네수엘라나 북한 같은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요일 아침에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통합, 민생, 미래 대도약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앞에 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편없는 구호입니다. 자, 제가 국민의힘에다가 슬로건을 이렇게 만드십시오라고 제안한 게 있어요. 물론 제 제안이 100%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적어도 제 제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이상로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첫째,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화점 빼겠습니다. 여기 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으네요. 예, 비정상에서 정상, 의자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확 와닿죠, 여러분. 첫 번째, 문재인 정부 5년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두 번째, 규제 완화에서 시스템 개혁으로. 지금 뭐만 하면 규제 완화한다, 규제 완화한다, 그거 아니에요. 규제를 할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규제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학교 학제 개편한다. 대학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북한에 뭐 한다. 북한에 주는 그 대북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야 돼요. 이게 제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세 가지 지향점입니다. 슬로건이에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규제 완화에서 시스템 개혁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00% 옳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요일 아침인데 좀 힘드네요. 예. 자, 그 다음 합니다. 예, 저는 근데 기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 정당의
슬로건까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냐. 만들어달라고 부탁받은 일 없어요. 여러분, 이 조중동, 전 아침에 매일 5개 신문을 봐요. 조중동, 그리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5개 신문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저같이 그 제안을 못하죠? 이준석이나 끌어앉으라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제 목청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당분간 5년 동안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야 합니다. 규제 개혁, 규제 완화, 그거 다 마피아들에 속는 거예요. 교육부 마피아에 속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관리부 마피아에 속는 거, 공무원들 마피아에 속는 게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에서 성공한 대통령 한 사람도 없어요. 규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자가 좀 주제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제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근데 제가 아마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이상로가 방송을 잘못하고 있구나.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할 겁니다. 부들부들 저쪽 사람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이렇게 방송해 볼까요? 그럼 구독자가 늘어날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상업 광고입니다. 저는 오직 광고 하나만을 하고 있습니다. 잠덕기 순간 매트만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자기 입으로 무엇인가를 소개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그 근거입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소개해드리기가 좀 양심상 꺼려서 다른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효과를 보는 분도 있고 효과가 좀 늦은 분도 있고 효과가 거의 없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의 동영상 광고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자는데 잠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달콤하게 잔 거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머, 이거 진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정말 천국이다. 이거 엄마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하여튼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 다리가 아팠지 팔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꼭 참다가 엄마 이게 명현 반응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안 아프면서 이 발가락이 하나, 끝머리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2개까지가 항상 앞 중지까지로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어서 이거 그때 이제 발가락 아픈 게 나중에 보면 발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거. 하지 저린 게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다리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것도 고치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상에 그 지옥에서 그것도 저절로 벗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어쩜 이런 제품이 다 있나.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잠덕기 동영상 광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도깨비에서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이제 특별 행사를 합니다. 10%를 할인해 드린다고 하고 또 자기장 복대를 그냥 하나 더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휴일이긴 하지만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꽃을 든 남자 말씀을 드렸더니 놀랍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예, 그 MBC 영화 제목이 꽃을 든 남자였습니다. 근데 MBC가 그 영화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제가 사업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았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자우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자우림. 혹시 자우림 아시나 몰라요? 뭐 아주 유명한 가수이죠. 홍익대학교 앞에 카페가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 그 영화 만드는 감독팀들이 이제 그 자우림 가수를 이제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우림은 그 예명이가 아마 김유나 씨일 거요. 김유나 맞습니까? 김유나 씨를 스카우트해서 이 꽃을 든 남자 영화의 주제가 음악을 부르게 하겠다. 그래서 그 주제가가 Hey Hey Hey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물론 MBC라고 하는 방송 매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 Hey Hey Hey라는 그 꽃을 남자 주제가가 히트를 쳤고, 아마 김유나 그 작가 이 가수가 성공하는데 그 꽃을 든 남자 영화 주제가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든 남자의 사업을 해서 화장품 회사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 그 꽃을 남자 브랜드를 썼고, 뭐 꽃을 남자 화장품은 지금 아마 유명한 화장품이 됐죠.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재미있는 일화가 많아요. 광고 카피와 관련돼서. 혹시 광고 카피가 생각이 안 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어떤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능력은 제가 조금 있습니다. 광고 카피가 생각이 안 나시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아요. 꽃을 남자 이외에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할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개입을 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민의힘이 이 광고 카피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제안한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규제 완화에서 시스템 개혁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제가 국민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짜로 드립니다. 이거 사용하셔도 저작권료 받지 않겠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가사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대단히 인색해요. 제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